도윤아, 가족이 다 있네? 엄마, 너 그리고 왜 아빠는 없니? 평화로운 봄날 오후 손자가 그린 가족 그림을 보며 무심코 물었습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서 지웠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딸의 손이 멈췄고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애가 그냥 한 말이에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과연 이 단란해 보이는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봄날 오후의 햇살이 거실 바닥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이정옥은 손자 도윤이 옆에 앉아 색연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쓱쓱 사각사각. 아이의 작은 손이 부지런히 움직일 때마다 하얀 도화지 위로 알록달록한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그림을 정말 잘 그리네. 선생님이 되어도 좋겠다. 정욱의 말에 도윤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살 아이답게 아직은 서툴렀지만 그림 속엔 분명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커다란 집, 환하게 웃는 엄마, 안경을 쓴 할머니, 그리고 가운데 서 있는 자기 자신. 정욱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분명 네 식구가 함께 사는 집인데 그림 속엔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도윤아, 가족이 다 있네.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너도 있고. 그런데 왜 아빠는 없니? 평소 같으면 까르르 웃으며 대답했을 도윤이 갑자기 색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서 지웠어요. 정욱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듯 했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딸 유진이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아, 그게 무슨 말이니?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유진이 다급히 다가와 도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애가 그냥 한 말이에요. 요즘 도윤이 아빠가 출장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정욱은 유진의 떨리는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38살 딸의 얼굴엔 애써 감추려는 불안이 어려 있었죠. 정욱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도윤의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지우개로 열심히 지운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려 한 것처럼. 저녁 식사 시간, 평소보다 조용한 식탁이었습니다. 사위 이상민은 오늘도 야근이라며 들어오지 않았죠. 정욱은 딸과 손자를 번갈아 보며 젓가락질을 했습니다. 도윤은 평소처럼 밥을 잘 먹었지만 유진은 숟가락만 들었다 놨다 반복했습니다. 유진아, 요즘 살이 많이 빠진 것 같구나. 어디 아픈 건 아니고? 아니에요, 엄마. 그냥 봄이라 입맛이 없어서 그래요. 유진의 대답은 늘 그랬듯 짧고 회피적이었습니다. 정욱은 초등학교 교사로 38년을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말 못할 사정을 가진 아이들의 눈빛을, 상처받은 가정의 신호를 누구보다 잘 알았죠. 그리고 지금 딸의 눈에서 똑같은 신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욱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후의 일을 되새겼죠. 도윤이 왜 아빠를 나쁜 사람이라고 했을까?
아이들은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특히 그림은 아이들의 가장 솔직한 언어죠. 정옥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윤의 그림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달빛 아래서 다시 본 그림은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지워진 자리에 남은 하얀 공백이 마치 상처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유진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은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걸었죠.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유진의 목소리. 아니에요. 정말 아무 일 없어요. 네,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은 가슴이 철렁했죠. 딸의 목소리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다시 침실로 돌아온 정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 정옥이 사는 아파트 배관 공사 때문에 딸네 집에 잠시 머물게 됐죠. 처음엔 상민이 시큰둥해했지만 유진이 엄마 집 공사가 한 달은 걸린대요. 호텔 잡기도 뭐하고 라고 애원하듯 말하자 마지못해 허락했었습니다. 겨우 일주일 만에 이런 일을 알게 되다니. 그동안 유진이 어떻게 살아왔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옥은 침대 옆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유진의 결혼식 사진이 첫 장에 있었죠. 환하게 웃는 딸과 사위.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다니는 사위, 착하고 예쁜 딸, 그리고 태어날 손자. 하지만 지금 그 행복했던 사진 속 가족은 도윤의 그림처럼 하나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직은 차가운 바람이었죠. 정옥은 창문을 닫으며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다고. 교사 시절 그랬듯이 아이의 신호를 놓치지 않겠다고. 새벽 2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가 들어오는 소리였죠. 평소보다 늦은 귀가였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무겁고 불규칙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유진의 목소리.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일이 많아서. 자긴 왜 안 잤어? 도윤이가 자꾸 깨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윤은 벌써 2시간 전부터 곤히 잠들어 있었죠. 정옥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죠. 정옥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오후의 그림이 계속 떠올랐죠. 지워진 아빠의 자리, 그리고 도윤의 말.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서 지웠어요. 아이들은 때로 어른보다 더 정확히 진실을 봅니다. 그들의 순수한 눈엔 위선이나 가식이 통하지 않죠. 정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8년 인생, 38년 교직 생활을 하며 수많은 가정을 봐왔지만 정작 자신의 딸 가정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봄날 오후의 평화로웠던 시간은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도윤의 그림 한 장이 던진 파문은 생각보다 컸죠. 정옥은 앞으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두려우면서도 외면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딸과 손자를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정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어젯밤 일을 곰곰이 생각했죠. 도윤이 일어나기 전에 유진과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유진이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눈밑이 거뭇했죠. 정옥은 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유진아, 어제 도윤이가 한 말 때문에 엄마가 좀 걱정돼서 우리 둘이 얘기 좀 할까? 유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엄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들이 원래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정옥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죠. 떨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엄마한테는 말할 수 있잖니. 무슨 일이 있는 거니? 그때 안방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 와이셔츠 어디 있어? 유진은 황급히 손을 빼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도윤이 아빠 출근 준비해야 해요. 정옥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었죠. 하지만 딸이 먼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오전 10시 유진이 도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나간 사이 정옥은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정리하다가 소파 밑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죠. 구겨진 메모지였습니다. 정옥은 무심코 종이를 펴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손이 떨렸죠. 찢어진 메모지 조각에는 거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애 데리고 어디 가기만 해봐. 너 가만 안 둬. 글씨체는 분명 사위의 것이었습니다. 정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협박 문구가 적힌 메모라니. 게다가 애 데리고 어디 가기만 해봐라는 문장은 유진이 도윤을 데리고 집을 나가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이걸 유진에게 보여줘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고민이 됐죠. 하지만 이미 알아버린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유진이 돌아왔습니다. 장을 보고 온 듯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정옥은 딸을 도와 짐을 정리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아, 혹시 이사 갈 생각이라도 있니? 유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양파가 바닥에 떨어졌죠.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정옥은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소파 밑에 떨어져 있더라. 유진아, 도대체 무슨 일이니? 이서방이 왜 이런 협박을? 유진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졌죠. 정옥은 딸을 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말해. 엄마가 들어줄게.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말다툼이었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위의 언어 폭력이 심해졌고 최근엔 물건을 던지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도윤이 앞에서도요? 정옥의 물음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도윤이가 아빠를 무서워해요. 제가 맞는 걸 본 건 아니지만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정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죠. 경찰에 신고는 했니? 못했어요. 그 사람이 회사에서 잘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게다가 증거도 없고
정욱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진아, 너와 도윤이 안전이 제일 중요해. 돈은 나중 문제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집에 올 리 없는 사위였죠. 유진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도 계시네요. 상민이 거실로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표정이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류를 두고 가서 잠깐 들렀어요. 금방 나갈 거예요. 상민은 서재로 들어갔다가 곧 나왔습니다. 나가면서 유진을 흘끔 봤죠.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경고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유진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맞죠? 평소엔 저렇게 멀쩡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믿어요. 정욱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중 생활을 하는 사위, 그리고 그 폭력 속에서 숨죽이며 사는 딸.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죠. 오후에 도윤이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죠.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그래, 무슨 상인데? 그림 잘 그렸다고 선생님이 주셨어요. 도윤이 가방에서 상장을 꺼냈습니다. 창의력상이라고 적혀 있었죠. 정욱은 상장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의 창의력이 아니라 아이의 상처가 그림으로 표현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시간 사위는 또 야근이라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욱은 유진과 도윤과 함께 조용히 저녁을 먹었죠. 도윤은 밥을 먹으며 제잘제잘 유치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반 민준이는 아빠랑 축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요. 나도 하고 싶은데. 유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욱은 재빨리 화제를 돌렸죠. 우리 도윤이는 할머니랑 하면 되지. 할머니가 자전거 타는 거 가르쳐 줄게. 도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도 아쉬움이 묻어났죠. 밤이 되자 정욱은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교사 시절 적어둔 각종 상담기관 연락처가 있었죠. 가정폭력 상담소, 법률구조공단, 여성 긴급 전화. 정욱은 하나하나 체크하며 내일 연락할 곳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유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들어와. 유진은 머뭇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손에 또 다른 종이를 들고 있었죠. 엄마, 이것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종이를 펼쳐보니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타박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우울증. 날짜를 보니 석 달 전이었죠. 이때 맞은 거니?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선 넘어졌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정욱은 진단서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었죠. 딸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것입니다. 유진아, 이제 엄마가 나설게. 너는 도윤이만 잘 돌봐. 알았지? 유진은 엄마를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정욱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죠.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68살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딸과 손자를 지켜내겠다고. 창밖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비였지만 곧 따뜻한 햇살이 비칠 거라는 희망을 품었죠. 정욱은 유진을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날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옥은 거실에서 TV를 보던 사위를 불렀습니다. 상민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서방,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상민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정옥은 맞은편 소파에 앉아 사위를 똑바로 바라봤죠. 38년 교직 생활 동안 수많은 학부모를 상담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도윤이 그림을 봤어. 그 애가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더구나. 상민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애들이 뭘 알겠어요, 어머니. 요즘 제가 야근이 많아서 놀아주지 못해 삐진 것 같아요. 그래, 그것뿐일까? 정옥의 날카로운 질문에 상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유진이가 좀 이상해요. 우울증도 있는 것 같고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요. 그게 도윤이한테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정옥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문제 삼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상민 씨는 유진이를 위해 뭘 하고 있지? 제가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있죠. 유진이가 전업주부로 편하게 살 수 있게요. 상민의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정옥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돈만 벌면 다인가? 가족과 시간도 보내야지. 어머니, 제가 놀고 싶어서 야근하는 줄 아세요? 다 가족을 위해서죠. 상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옥은 침착하게 대답했죠. 그럼 주말엔 어떻게 지내는데? 도윤이랑 놀아주기는 하니? 주말엔 피곤해서 쉬어야죠. 평일에 죽어라 일하는데. 그때 안방에서 유진이 나왔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죠. 무슨 얘기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가 쓸데없는 참견을 하셔서. 상민이 짜증스럽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옥을 한번 쏘아보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정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괜히 자극하시면. 유진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정옥의 단호한 말에 유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물건 던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상민의 고함 소리.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가 와서부터 집안이 엉망이야. 유진은 황급히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옥도 따라 들어갔죠. 방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책상의 물건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상민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당신 진정해요. 도윤이가 듣잖아요. 유진이 상민을 달래려 했지만 상민은 유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네 엄마한테 이상한 말을 했겠지. 상민이 유진에게 다가서려는 순간 정옥이 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해. 내 딸한테 손대지 마. 상민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비웃듯 말했죠. 어머니가 뭔데 참견이세요? 우리 부부일에. 부부일? 폭력이 부부일이야? 정옥의 말에 상민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목소리를 높였죠. 폭력이라니요? 제가 언제 때렸다고 그러세요? 물건 던지고 소리 지르는 것도 폭력이야. 그리고 나는 다 알고 있어. 유진이가 병원 간 것도
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진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봤죠. 엄마, 됐어. 여기서 그만해. 하지만 명심해. 다시 한번 내 딸과 손자에게 해를 끼치면 가만 안 둘 거야. 정욱은 유진의 손을 잡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도윤이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아이의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정욱은 도윤을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떨고 있었죠.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그날 밤 상민은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죠. 유진은 불안해하며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이러면 안 돼요. 더 화나서 돌아올 거예요. 그럼 어쩌자는 거니? 계속 맞고 살래?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욱은 딸의 어깨를 잡았죠. 유진아, 이제 결정해야 해. 너와 도윤이를 위해서. 그때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상민이었죠.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상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죠. 유진아, 나 좀 흥분했나 봐. 미안해. 내일 꽃 사들고 갈게. 유진은 정욱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상민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죠. 시간? 무슨 시간? 어머니가 시킨 거지?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알았어. 하지만 기억해. 도윤이는 절대 나한테서 못 떨어져. 내 아들이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은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울음을 터뜨렸죠. 정욱은 딸을 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야 할 때라고. 다음 날 아침 정욱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상담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죠. 유진은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엄마의 결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래. 너는 도윤이 잘 돌봐. 혹시 이서방 오더라도 문 열어주지 마. 정욱은 집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봄날의 공기가 상쾌했죠.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상담소로 가는 길, 정욱은 도윤의 그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지워진 아빠의 자리, 그 빈 공간을 이제는 제대로 채워야 할 때였습니다. 상처가 아닌 치유로,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정욱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68살의 나이가 무엇이란 말인가. 딸과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 시절 그랬듯이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담소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정욱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해준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집에 도착하니 유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거실에 앉은 정욱은 상담소에서 들은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이혼 절차, 양육권 문제까지.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그때 정욱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문성자였습니다. 정우가 나야.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한데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무슨 일인데? 정욱은 유진을 보며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성자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어제 동네 마트 갔다가 내 사위 봤어. 사위가 우리 집 근처 대기업 다닌다고 했었지? 맞아. 왜? 성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상한 게 있어서. 그 사람 어떤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 팔짱까지 끼고. 정욱과 유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뭐라고? 확실해? 확실해. 내가 2번이나 확인했어. 회사 앞 커피숍에서도 봤거든. 어깨에 손 얹고 웃고 있더라고.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유진아, 이것도 알고 있었니? 유진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심은 했어요.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도 항상 손에 쥐고 계속 연락하고 향수 냄새도 났고요. 정욱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정폭력도 모자라 외도까지. 이런 인간이 어떻게 딸의 남편이 됐을까 싶었죠. 증거가 필요해. 성자한테 다시 연락해서 사진이라도 찍어달라고 할까? 엄마, 그냥 두세요. 유진의 체념 어린 목소리에 정욱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안 돼. 이건 너와 도윤이를 위해서야. 그날 오후 정욱은 사위의 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유진은 도윤을 데리고 마트에 갔고 집엔 정욱 혼자였죠. 서재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용카드 명세서가 눈에 띄었죠. 정욱은 명세서를 한 장 한 장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야? 호텔 결제 내역, 와인바, 레스토랑. 모두 평일 낮 시간대였습니다.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영수증에서 Y. 제이님께 선물이라고 적힌 보석가게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정욱은 핸드폰으로 증거들을 찍었습니다. 그때 서재 쓰레기통에 버려진 종이가 눈에 들어왔죠. 구겨진 종이를 펴보니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진아, 오늘도 즐거웠어. 조만간 모든 걸 정리할게. 기다려줘. 정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Y. 제이는 여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정리한다는 말은 이혼을 의미하는 게 분명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진과 도윤이 돌아온 것이었죠. 정욱은 서둘러 서재를 나왔습니다. 엄마, 뭐 하셨어요? 아니야, 책 좀 찾으려고 했는데 없네. 정욱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유진에게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욱은 거실에 있는 노트북을 켜려다가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유진이 쓰다가 그냥 둔 모양이었죠. 화면에 이메일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닫았을 텐데 제목을 보고 불안한 마음에 클릭하게 됐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주소였고 제목은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정욱은 떨리는 마음으로 메일을 열었죠.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상민이 어떤 여자를 안고 웃는 모습이었죠. 배경은 호텔 로비였습니다. 그리고 메일 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우리 여진이를 만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여진이가 임신했어요. 책임지라고 하세요. 정욱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외도도 모자라 아이까지.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날 밤 유진이 도윤을 재우고 나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욱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죠. 유진아,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 정욱은 낮에 찍은 사진들과 이메일을 유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유진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느낌은 있었어요. 하지만 확인하기가 무서웠어요. 확인하면 정말 끝인 것 같아서.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유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할래요. 이제 정말 끝내고 싶어요. 정욱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딸이 결심을 한 것이었죠. 잘 생각했어. 엄마가 끝까지 도와줄게. 그때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상민이었죠.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 내일 집에 들어갈게. 우리 대화 좀 하자. 유진은 정욱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전화를 끄는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것이었죠. 정욱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상민이 어떻게 나올지, 유진이 제대로 맞설 수 있을지 걱정됐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는 것. 새벽녘 정욱은 조용히 도윤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죠. 순수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내야 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정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은 진실과 마주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정욱은 일찍부터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유진은 밤새 잠을 못 잔 듯 부은 얼굴로 나왔죠. 도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확실히 말할게요. 이혼하고 싶다고. 그래. 하지만 혼자 대화하지 마. 엄마도 같이 있을게.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아침 8시. 너무 이른 시간이었죠. 유진이 인터폰을 확인하니 상민이었습니다. 벌써 왔네요. 상민이 들어오자 집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앉아요. 유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상민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정욱을 흘끔 봤죠. 어머니도 계시네요. 잘 됐네요. 어차피 가족 일이니까. 상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이었습니다. 정욱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할 말이 있다고 했지? 먼저 해. 유진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상민은 피식 웃으며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죠. 나도 할 말이 있어. 먼저 이것부터 보자. 봉투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민이 하나씩 꺼내 보여줬죠. 이건 우리 집 대출 서류야. 그리고 이건 내 명의로 된 카드 빚. 다 합치면 2억이 넘어. 이혼하면 이것도 반반 나눠야 한다는 거 알지?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욱이 서류를 집어들며 물었죠. 이게 다 무슨 빚이야? 유진이가 쓴 것도 아닌데.
상민은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유진이 명의로 된 거예요. 법적으로는 유진이 빚이죠. 그리고 도윤이 양육비도 생각해야 해요. 내가 안 주면 유진이 혼자 어떻게 키울 건데? 정옥은 상민의 계획을 알아차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압박해서 이혼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돈 때문에 계속 맞고 살라고? 정옥의 직설적인 말에 상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 언제 때렸습니까? 증거 있어요? 그때 유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상민이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는 소리, 그리고 욕설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건 증거가 안 되나? 상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여유를 찾았죠. 그게 뭐 증거야? 부부싸움이었을 뿐이야. 그리고 상민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 정신과 진료 기록이야. 우울증에 불안장애. 이런 사람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까? 정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상민은 딸의 상처까지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 우울증이 누구 때문인데 너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정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상민에게 다가갔죠. 너 이 나쁜 놈아. 우리 유진이가 얼마나 착한 앤데 널 만나서 이렇게 됐잖아. 우리 딸이 무슨 죄가 있다고 때리고 괴롭혔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니?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절규였죠. 내가 널 사위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했잖아. 행복하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니? 이게 내가 말한 행복이야? 증명할 수 있어요? 어머니? 상민의 도발적인 말투에 정옥이 일어서려는 순간 안방에서 도윤이 나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아이는 눈을 비비며 거실로 왔습니다. 상민을 보자 표정이 굳었죠. 도윤아, 아빠 왔어. 인사 안 하니? 상민이 팔을 벌렸지만 도윤은 뒷걸음질 치며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싫어요. 뭐? 싫다고? 상민이 목소리를 높이자 도윤은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유진이 재빨리 도윤을 안았죠. 도윤아, 방에 가서 놀고 있을래? 엄마가 금방 갈게. 도윤이 방으로 들어간 후 상민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저것도 다 내가 가르친 거지? 아빠를 싫어하게 만들었어? 아니에요. 도윤이가 당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때 정옥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찍어둔 사진들을 상민에게 보여줬죠. 이것도 설명해봐. 호텔 영수증, 보석가게 영수증, 그리고 아이. 제이라는 여자. 상민의 얼굴이 순간 당황한 빛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했죠. 일 관련이에요. 거래처 접대였어요. 그래. 그럼 이 사진은? 정옥은 이메일로 받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상민이 여자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번엔 상민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했다던데? 맞아. 유진이 놀란 눈으로 엄마를 봤습니다. 이 사실은 아직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임신이라고요? 상민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증거는 다 있어. 이제 어쩔 거야? 정옥의 추궁에 상민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무릎을 꿇고 유진에게 매달렸죠.
유진아, 미안해. 실수였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유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이제 끝이에요. 상민은 다시 표정을 바꿨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인 표정으로. 그래, 그럼 각오해. 도윤이는 절대 못 넘겨. 내 아들이니까. 당신 같은 아빠는 도윤이한테 필요 없어요. 유진의 단호한 말에 상민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 법대로 하자. 누가 이기나 보자고. 상민이 현관으로 향하다가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유진아, 그 녹음? 나도 있어. 내가 히스테리 부리고 소리 지르는 거. 누가 더 문제 있는 부모인지 판사가 판단하겠지. 문이 쾅 닫혔습니다. 유진은 충격에 주저앉았죠. 정옥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이길 거야. 증거도 있고 무엇보다 진실이 우리 편이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상민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윤이를 빼앗으려 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날 오후 정옥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상담소에서 들은 내용, 모아둔 증거들, 앞으로 해야 할 일들, 하나하나 정리하며 전략을 세웠죠. 유진은 도윤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는 또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이번엔 무엇을 그릴까 궁금했지만 정옥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상담소였죠. 이정옥님? 오늘 오전에 문의하신 건에 대해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오후에 김 변호사님 상담이 가능한데 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딸과 손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정옥은 유진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50대 여성으로 따뜻하면서도 신뢰감 있는 인상이었죠. 자,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녹음 파일과 증거 자료들도 가져오셨나요? 유진이 준비해온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병원 진단서, 녹음 파일, 메모지, 그리고 정옥이 찍어둔 영수증 사진들까지. 김 변호사는 꼼꼼히 검토하며 메모했죠. 일단 가정폭력 증거는 충분합니다. 녹음도 있고 병원 기록도 있고요. 외도 증거도 확실하네요. 김 변호사의 말에 유진이 조금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이어서 말했죠. 다만 양육권 문제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경제력을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유진 씨의 정신과 치료 기록을 문제 삼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남편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정옥이 항변했지만 김 변호사는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현재 아이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정옥과 유진은 잠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죠. 엄마, 혹시 도윤이를 뺏기면 어떡하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우리가 지킬 거니까. 집으로 돌아오니 도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놀이방에서 놀고 있을 시간인데 이상했죠. 도윤아, 왜 여기 있어?
아빠가 왔다 갔어요. 유진과 정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집에는 도윤이와 시간제 보육도우미 아주머니만 있었는데 상민이 찾아왔다니. 뭐라고 했어? 도윤이랑 놀자고 했는데 무서워서 안 나갔어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라고 해서 문은 열어드렸는데 도윤이가 방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선물이라며 이것만 두고 가셨어요. 커다란 장난감 상자였습니다. 비싼 로봇 장난감이었죠. 도윤은 선물을 보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상민이 직접 찾아온 것이 불안했죠. 무슨 수를 쓸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유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도 못 주무세요? 그래. 너도 그렇구나. 모녀는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말했죠. 엄마, 저 사실 더 숨긴 게 있어요. 정욱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죠.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니? 상민이가 도박을 해요. 이건 제가 몰래 찍은 거예요. 사진 속엔 상민이 어떤 사무실 같은 곳에서 화투를 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돈다발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빚이 그렇게 많았구나. 네. 제 명의로 대출도 받고 카드도 만들고 저는 나중에야 알았어요. 정욱은 딸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죠. 이것도 김 변호사님께 알려야겠다. 그런데 엄마, 증거가 될까요? 제가 몰래 찍은 거라. 정욱이 대답하려는 순간 현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긁는 듯한 소리였죠. 뭐지? 정욱이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았죠. 정욱은 재빨리 유진에게 손짓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유진이 핸드폰을 드는 순간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죠. 정욱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가 도어 스코프로 밖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내일 CCTV 확인해 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정욱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새벽에 상민이 현관 앞에 서 있었던 것이 확인됐죠. 열쇠로 문을 열려다가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 복사해 줄 수 있나요? 경찰 신고하실 거면 가능합니다. 정욱은 영상을 받아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주거침입 미수로 신고했죠. 이제 상민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욱님 상대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원한다고 하네요. 합의요? 네. 양육권은 공동으로 하고 재산 분할은 최소화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정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박 빚으로 만든 부채를 유진에게 떠넘기려는 속셈이 뻔했죠. 거절해 주세요. 우리는 끝까지 갈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정욱은 유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진도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저도 합의하고 싶지 않아요. 도윤이를 그 사람 손에 맡길 수 없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 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엔 정욱과 유진에게 직접 보여줬죠. 할머니, 엄마, 이거 봐요.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그리고 도윤이.
배경은 화창한 공원이었고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죠. 우와, 정말 잘 그렸네. 정옥이 칭찬하자 도윤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렇죠? 순진한 아이의 말에 정옥과 유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했죠. 그때 유진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상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내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정말 끝까지 간다. 유진은 문자를 보여주며 불안해했지만 정옥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겁주려는 거야. 우리가 무서워하길 바라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있어. 그게 가장 강한 무기야. 정옥은 도윤의 그림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그린 행복한 미래.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이제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재판을 일주일 앞둔 날, 정옥은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중이었죠. 병원 진단서, 녹음 파일, CCTV 영상, 영수증 사진들, 그리고 도윤이 그린 그림들까지.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유진이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요즘 들어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 준비 확실히 해야지. 김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우리가 유리하대.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의아했죠. 인터폰을 확인하니 택배 기사였습니다. 유진 씨 앞으로 등기 우편입니다. 유진이 받아든 봉투를 열어보니 법원 서류였습니다. 상민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죠. 양육권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소송을 걸었네요. 정옥이 서류를 살펴보니 상민 측 주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의 정신적 불안정, 경제력 부족, 그리고 양육 환경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들었죠. 양육 환경이 부적절하다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바로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응했죠. 예상했던 일이에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반소를 제기하면서 그동안의 증거를 모두 제출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정옥은 도윤을 데리고 공원에 나갔습니다. 아이가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였죠. 도윤은 그네를 타며 즐거워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는 왜 우리 집에 안 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됐죠. 도윤아, 때로는 어른들도 시간이 필요해. 서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말이야. 그럼 언제 다시 와요? 도윤의 순수한 질문에 정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아직 부모의 이혼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글쎄, 하지만 엄마랑 할머니는 항상 도윤이 곁에 있을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그네를 탔습니다. 정옥은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 아이의 상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유진 씨 어머니시죠? 저는 박여진이라고 합니다. 정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민의 불륜 상대가 직접 전화를 한 것이었죠. 무슨 일이죠?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정옥은 잠시 고민했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혹시 재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정욱은 유진에게 말하지 않고 여진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한 여진은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죠. 임신한 배가 눈에 띄었습니다. 왜 저를 만나자고 했죠? 여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상민 씨가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미혼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야 알았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까지 있다는 걸. 저한테는 독신주의자라고 했었는데 정욱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걸 이제 와서 왜 저한테 말하는 거죠?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법원에 알리고 싶어요. 여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민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그리고 상민이 도박장에 드나드는 사진들이었죠. 이것도 있어요. 상민 씨가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증거예요. 정욱은 놀라서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상민은 양육권은커녕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죠. 왜 이걸 저한테 주는 거죠? 속죄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제 아이를 위해서도요. 이런 아빠는 없는 게 나으니까요. 정욱은 서류를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진과 도윤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죠. 집으로 돌아온 정욱은 유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유진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담담하게 받아들였죠. 회사 돈까지 횡령했다니. 정말 끝이 없네요. 이제 정말 끝낼 수 있을 거야. 이 증거들이면 충분해. 그날 밤 김 변호사에게 새로운 증거들을 전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이건 정말 결정적이에요. 횡령 증거까지 있다면 상대방은 양육권을 주장할 자격조차 없어요. 재판을 사흘 앞둔 날 상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이 스피커폰으로 받았죠. 유진아, 우리 다시 합의하자. 이번엔 진짜야. 양육권 포기할게. 대신 재산 분할만 공평하게 하자.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냥 생각을 많이 해봤어.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그만하자. 정욱과 유진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여진이 준 증거들이 상민에게도 전달된 것 같았죠. 늦었어요. 이제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에요. 전화를 끄는 유진은 처음으로 시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주도권을 잡은 것이었죠. 재판 전날 밤 도윤이 또 새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엔 커다란 해가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죠. 할머니, 이거 보세요. 해가 웃고 있어요. 정말 밝은 그림이네. 도윤이 마음도 밝아진 것 같아. 도윤은 신나서 그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살 새 집이에요. 넓은 마당도 있고 강아지도 키울 거예요. 정욱은 도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도윤이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야. 유진도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저녁이었죠.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정욱과 유진의 표정은 밝았죠. 김 변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완벽한 승리였어요. 양육권은 유진에게, 상민에게는 월 2번 면접 교섭권만 인정됐습니다. 그것도 유진의 동의하에만 가능하다는 조건이었죠. 재산 분할도 유진에게 유리하게 결정됐고, 무엇보다 상민의 빚은 유진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났습니다. 엄마, 정말 끝난 거죠?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정옥은 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새로 시작하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무슨 말이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지. 하지만 정옥도 속으로는 안도했습니다. 68배 나이에 이런 싸움을 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딸과 손자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집에 도착하니 도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제 보육 도우미가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죠. 엄마,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유진은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응, 중요한 일하고 왔어. 이제 우리 도윤이랑 엄마랑 할머니랑 계속 함께 살 수 있어. 정말요? 아빠는요? 유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아빠는 가끔 만나러 올 거야. 하지만 이제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정옥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공사는 이미 한참 전에 끝났지만 딸이 힘든 일을 겪는 동안 곁에 있어줬던 것이었죠. 이제 모든 게 해결됐으니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꼭 가셔야 해요? 그냥 계속 같이 살면 안 돼요? 정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도윤이한테 물어봐야지.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은지. 마침 도윤이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응, 할머니 집에 가야 해. 공사 끝났거든. 도윤은 정옥의 옷자락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여기 있어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정옥은 도윤을 안으며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도 간절한 눈빛이었죠. 그럼 며칠 더 있다가 생각해 볼게. 한 달 후 정옥은 결국 자신의 아파트를 월세로 내놓고 딸네 집에 눌러 앉았습니다. 도윤의 간절한 부탁도 있었지만 유진도 아직은 엄마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정옥은 도윤과 함께 미술용품을 사러 나갔습니다. 도윤이 그림 그리기에 재능을 보여서 제대로 가르쳐 보기로 한 것이었죠. 할머니, 저 화가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도윤이는 뭐든 할 수 있어. 미술용품점에서 나오는 길에 우연히 상민과 마주쳤습니다. 상민은 많이 초췌해 보였죠. 횡령건으로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도윤아. 상민이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도윤은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정옥이 앞을 막아섰죠. 면접 교섭 신청을 먼저 해. 그때 만날 수 있을 거야. 상민은 쓸쓸하게 돌아섰습니다. 도윤은 아빠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할머니, 저는 나중에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엄마랑 아이를 아프게 하지 않는 아빠요. 정옥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가 오히려 더 단단하게 성장하는 것 같아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죠.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습니다. 유진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도윤은 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두 사람을 돌보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커다란 도화지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뭘 그렸니? 우리 가족이요. 이번엔 정말 크게 그렸어요. 그림을 펼쳐보니 정말 대작이었습니다. 넓은 들판에 세 사람이 서 있고 하늘엔 무지개가 걸려 있었죠.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새는 뭐니? 그냥 날아가는 새예요. 이제 자유로워진 새. 정옥과 유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자유로워진 것 같았죠. 그날 밤 정옥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였다. 유진이 웃는 일이 많아졌고 도윤이도 밝아졌다. 나도 이 나이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때로는 위기가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우리 가족이 그 증거다. 창밖으로 여름밤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정옥은 펜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봤죠.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유진이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차 한잔 하실래요? 그래, 같이 마시자. 모녀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도윤은 벌써 꿈나라로 간 시간이었죠. 엄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됐어. 몇 번을 말하니.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유진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있어. 그때 도윤의 방에서 잠꼬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엄마, 사랑해요. 정옥과 유진은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밤은 깊어갔지만 그들의 미래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그림에서 지워졌던 한 사람. 하지만 그 빈자리는 이제 더 큰 사랑과 희망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의미였죠.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